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2024년도 세무사 민법 총칙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세무사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 이게 범위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민법 총칙 기본서를 갖다가 이게 280쪽 정도 아주 얇은 교재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정독을 하시고 수업을 갖다가 잘 들으시고 이해만 하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최하 75점, 많으면요 90점 이상까지 맞을 수 있는 아주 고득점 전략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세무사가 되겠다는 아주 강한 열정 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민법 총칙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우리가 합격을 위한 이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항해를 했다가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주 들으시고 자주 반복하시면 돼요.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개념만 정리하시게 되면은요 정말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니까 민법 총칙을 했다가 많이 사랑해 주시면 합격하시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재 8쪽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민법 서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민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민법의 뜻부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8쪽에 보게 되면 민법의 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민법의 뜻이죠. 자, 그래서 민법의 뜻, 의부터 살펴봐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세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민법도 그 많은 법들 가운데 하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민법은요,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 그래서 생활관계를 갖다가 규율하는 법인데요. 여기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일반인. 그러면 이 일반인이 누구냐면요,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그래서 민법은요,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 따라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도 민법에 적용을 받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민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요, 갓 태어나가지고 아직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정신 나간 사람도 당연히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법이 바로 민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즉 모든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무엇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느냐,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관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는데요, 이렇게 김이 박씨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법에서 김이박으로 부르질 않아요. 갑을병으로 불러. 갑을병으로. 그래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 병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갑을병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재산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산관계 말고 우리가 가족이 있겠지. 그래, 가족관계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요, 크게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돈을 갖다 버는 걸 목적으로 하고, 가족관계는요, 이건 돈과 무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으면 가족이고 돈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이 재산관계고, 돈과 무관하고 혈연적 관계, 그래서 피로 연결이 된 게 바로 가족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때 재산관계는요, 어떤 게 있느냐,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규정하는 것이 물권이고, 물권. 아파트 가지고 있다, 토지 가지고 있다, 자동차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관한 권리,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도 체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세 받고 건물 임대차 계약할 수도 있고, 빌려주는 계약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면 그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야, 계약대로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그 다음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가족은 누가 될 것이냐? 우리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배달민족이고 한민족이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부르기 좋게 대한민국은 하나의 민족이다, 한민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결혼을 해야 돼. 그 결혼을 또 우리는 혼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혼인에 의해 가지고 가족이 결정이 되는 걸 또 우리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족. 자, 그 다음에 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그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재산을 갖다가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 자,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갖다가 규율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민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관계는 지금 보신 것처럼 돈과 관련된 재산관계로서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는요,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친족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의 재산관계는 이렇게 물권과 채권, 그 다음에 가족은 친족과 상속으로 구별이 돼요. 그러면 이때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를 따라 공통으로 적용하는 모든 원칙을 뽑아 놓은 게 있어. 그래서 민법,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든 원칙을 뽑아 나왔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법 총칙, 민법 총칙. 자, 그래서 우리는요, 민법 총칙을 갖다가 1편이라고 부르고, 1편. 그 다음에요, 물권을 갖다가 2편이라고 부르고, 채권을 갖다가 3편이라고 부르고, 친족을 갖다가 4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상속을 5편이라고 불러가지고요, 우리 민법은요, 총 5개의 편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총 5개의 편으로. 자,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 이렇게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범위가요, 이 5개의 편 가운데에서 민법 총칙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죠. 민법 총칙.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작아. 시험 범위가 작고 실제 출제 난이도가요, 수월하다는 거죠. 수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을 갖다가 공통 원칙으로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의 구성은 이렇게 민법 총칙, 물권과 채권, 친족과 상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민법의 의죠. 그러면 이러한 민법은 어떠한 성격을 하느냐? 민법의 성격입니다. 자, 민법은 법으로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일반법이다. 일반법. 따라서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아니다. 특별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민법은요, 내가 원해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사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공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공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것이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건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법이라고 하는 건 사적 자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평등 관계. 근데 공법은 뭐냐? 공법은요,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갖다가 강요하는 게 바로 공법 관계입니다. 국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금을 갖다가 걷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도 지키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똑똑해야 되니까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부자가 돼서는 서로 일을 해야 되겠지. 근로의 의무. 자, 그래서 국민에게 가장 커다란 4대 의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방의 의무라든가 납세의 의무라든가 교육받을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를 갖다가 할 의무, 이런 것들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 군대 안 가겠습니다, 나 세금 안 내겠습니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복종을 당하는 거야. 복종을 당하기 때문에 이건 불평등 관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죠. 자, 그래서 민법은요, 재산 관계도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했을 때 혼인하는 것이고, 내가 원했을 때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이때 민법은요, 가장 대표적인 사법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법을 갖다가 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법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민법도 사법이고 상법도 사법입니다. 근데요, 이때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 모든 사람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은요, 상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상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상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이 누구냐? 상인이 뭐 편의점 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구점 사장이라든가 물론 넓은 의미에서 상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법에서 말하는 상인은요, 각종 회사를 말하는 거야. 회사. 그래서 주식회사라든가 한명회사라든가 합자회사라든가 유언회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갖다 우리는 상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은 상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법이 되는 것이고, 민법은요, 모든 사람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법이 되는 거야. 일반사법. 근데요, 이때 갑과 을 사이에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때 법원의 판사가 법전을 갖다가 뒤적여 보니까 민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고 상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요,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 하나만 적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의 규정이 있다, 상법의 규정이 따르면 모든 법을 갖다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상법만 적용하는 거예요. 상법만.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실체법, 절차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절차법이 아니야, 실체법입니다. 실체가 뭐냐면은요, 법에서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를 갖다가 인정하는지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켜주는 법이 바로 실체법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요, 갑과 을 사이에서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그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켜주는 법이에요. 그럼 민법에 의해서 확인된 권리와 의무는요, 민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과 같은 절차법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그냥 제목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구 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민법은요, 다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식적이다 그러면 좁다라는 뜻이고, 실질적이다 그러면 넓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뭐냐면, 이건 좁은 의미의 민법이에요. 좁은 의미의 민법. 대한민국에는요, 아주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자, 민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그 다음에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아주 많은 이름의 법들이 있는데요, 그 많고 많은 이름의 법들 가운데서 오로지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이죠.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58년도 개띠해 2월 22일 날 법률 471호로 제정이 된 현재 쓰고 있는 현행 민법전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전,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 따라서 민법전 딱 하나를 갖다가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무지막지않은 나라로부터 우리가 강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지. 해방이 된 건 좋았어. 해방이 된 건 좋은데요, 모든 것이 말살되는 바람에 써먹을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없는 나라였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급하게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어디에서 수입을 했냐면 독일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뼈대는 독일 뼈대를 갖고 온 거야.
독일 뼈대를 뭐라고 하냐면 판덱텐이라고 합니다. 판덱텐. 그래서 독일법도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개의 뼈대를 갖고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 이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넓은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민법이요. 자, 민법이라는 이름은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 다른 이름의 법이라고 하더라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갖다가 공통으로 규율하는 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민법전 당연히 들어가겠지. 민법전뿐만이 아니라 민사특별법이라든가 민사에 관련된 특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민사에 관련된 부속법률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을 갖다가 조리라고 부르는데 이 양심, 상식, 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공법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요. 공법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헌법은요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도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법 그 자체는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 않는데 공법 가운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법들, 그 다음에 농지법과 같은 거, 특허법과 같은 거, 그것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 법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법 그 자체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법은요 일반법이 아니잖아. 일반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상법은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넓은 이름의 민법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전뿐만이 아니라 민사 관련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민사 부속법률과 같은 게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거, 그 다음에 관습법, 조리를 갖다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딱 하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박스 안에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 민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법이니까 사법 규정만 들어가는 게 원칙이겠지. 그러나 우리 민법은요 예외적으로 공법 규정도 존재합니다. 공법 규정. 왜냐하면 우리가요 해방되고 나서 국회의원을 갖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법 규정만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질적 요소로서 공법 규정도 존재합니다. 법인의 이사라든가 감사가 있는데 그 이사라든가 감사가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벌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벌칙 규정, 이러한 벌칙 규정은요 형법전으로 가야 되는 거야. 벌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채무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강제집행은 실현하는 거니까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민법전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질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사특별법, 민사부속법률, 관습법, 조례, 그 다음에 공법 가운데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공법, 이런 것들은 민법전과 함께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게 되면 민법 총칙의 성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요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때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든 원칙을 따르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민법 총칙은요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의 공통원칙이니까 민법 총칙은 재산관계에도 다 써먹어야 되고 가족관계도 다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적용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재산법 관계에는 전부 다 적용이 돼. 재산 관계에는. 왜냐하면 민법 총칙은요, 재산 관계에 대한 공통 원칙을 다 뽑아놨으니까. 근데요, 이 민법 총칙은요, 재산 관계에는 모두 적용이 되지만 가족 관계에는요, 전부 적용될 수가 없고 일부만이 적용되는 겁니다. 왜? 가족은 돈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때 경제적 이념이라든가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가족 관계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의 성격은 공통 원칙으로서의 성질은 갖고 있지만 현실은 재산 관계에는 민법 총칙 조문을 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하게 된다. 일부. 그 다음에 박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관계, 가족관계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통칙이란 말을 써. 통칙. 공통원칙의 줄임말이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제 가족법에만 적용이 안 되는 조문들이 있어. 이거는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기본수업 과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돼요. 아직 민법 총칙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박스에 공통 원칙으로 적용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산법에만 적용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건 복습할 때 보시면 돼. 지금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제2절 민법의 법원입니다.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법의 법원. 요거 1번 문제로 나오는 거야. 1번 문제로. 자,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 과연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때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판사들이 땅땅땅 두들겨 가지고 판결하는 그 장소적 개념의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건요, 민사법원이라든가 형사법원이라든가 행정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이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그런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을 말하는 거야. 법. 그래서 민법 제1조 법원은요,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 근데 어떤 법이냐? 자,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붙었어. 싸움을 분쟁이라고 하죠. 이때 분쟁이 있게 되면요, 서로 치고받고 멱살 잡고 싸우면 둘 다 형무소 갈 수 있어. 교도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자기가 치고받고 싸워서 해결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하게 되면 이때 법원의 판사는요,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법원의 판사는 당사자 소송이 제기가 되면 이때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다가 법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법. 이때 법원의 판사가 갑과 을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써먹는 법을 갖다 우리는 이걸다가 법원이라고 하는 거야. 법원. 그래서 민법에 있어서의 법원은요, 갑과 을 두 사람 분쟁이 있었을 때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사가 써먹는 법의 종류를 갖다가 전부 다 묶어서 법원이라고 하는 거야. 법원. 그러면 이러한 법원은 어떤 게 있느냐? 글자로 된 법원을 갖다가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하고, 성문법. 글자로 인쇄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걸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야. 불문법. 그래서 글자로 인쇄가 된 걸 갖다가 성문법이라고 하고, 글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불문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판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불문법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불문법은요, 관습법하고 조리를 갖다가 써먹는 것이고, 판례 또는 판례법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써먹는 법은 글자로 인쇄된 성문법, 글자가 없을 때 보충하는 것을 불문법. 불문법은요, 관습법하고 조리를 갖다 써먹고, 판례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민법 제1조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조, 요것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별표 놓으시고요. 이걸 조문 자체를 갖다 하는 문제를 내요. 민법 제1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이때는요 재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관습법으로서 해결하게 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마지막에 조리를 쓰는 거야. 조리. 그래서 거기 왼쪽 조문을 떠보시면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여기 민사에 관하여라는 말은요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관해서 분쟁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때는요 법률로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법률로서. 그래서 법률 가지고 먼저 쓰게 되고, 이때 법률이 없으면 그때는요 관습법을 쓰게 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조리를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요 글자 단어 바꾸면 안 돼요. 민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러면 틀리는 거야. 법률, 관습법, 조리, 요건 요 글자 그대로 나와야 되고, 이건 순서를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제1조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법률이 뭐냐?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성문법을 말하는 거야. 성문법. 글자로 인쇄가 된 법이죠. 근데요 성문법인데 이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겨 가지고 통과시킨 국회 재정법뿐만이 아니라, 즉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각종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조례와 같은 거, 이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글자로 된 성문법이다. 그리고 글자로 된 성문법은요 국회에서 만든 국회재정법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각종 대통령령이라든가 각부장관령이라든가 총리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건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세법 시행규칙이라든가 공탁규칙이라든가 규칙,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가 이렇게 약속을 한 조약, 그 다음에 조례와 같은 거. 조례는 성문법입니다. 조례가 뭐냐면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만든 그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만든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글자로 된 성문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민법 제1조 법원의 내용은 민법에 있어서 법의 종류하고 순서를 갖다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관습법, 조리만 규정이 되기 때문에 판례가 빠져있지. 그러니까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서 빠져있지. 계약서는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한 것이고, 그건 당사자 사이에서 싸움이 났을 때, 분쟁이 났을 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해석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계약서 자체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법이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은 그 계약서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계약서도 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민법 제1조에서 법은요 법률, 관습법, 조리, 요 세 가지 법의 종류하고 순서를 갖다가 정하고 있고, 근데 민법 1조에 따르면은요 성문법 우선주의가 적용이 되고, 따라서 관습법하고 조리는요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해 주기 때문에 불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가 나와 있죠.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풀어드리지 않냐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되면요 고정화돼 버려. 문제는 철저하게 본인이 푸셔야 돼. 왜냐하면 이 문제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데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는 맞았으니까 누구는 틀렸으니까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자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자, 12쪽에 보게 되면 성문법 주의하고 불문법 주의가 나와 있는데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인쇄된 거죠.
그러니까 성문법은 글자로 인쇄가 됐으니까 책으로 만들기가 좋아. 불문법은 글자로 인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요, 불문법은요, 책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잖아. 자, 그래서 글자로 인쇄된 성문법은 이제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글자화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겠지. 그래, 명확해. 명확하니까 사람들이 글자만 읽으면 법을 잘 지키겠지. 그래서 성문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통일적으로 정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니까 명확해. 그래서 이때는요, 그 법을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법 질서 유지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때 성문법은 어떠한 단점을 갖느냐? 성문법은요, 한번 글자로 인쇄가 되면요, 고치기가 어려워. 고치기가.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558년도 개띠에 이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갖다가 제대로 따라오질 못해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 글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당시의 글자는 지금 안 쓰는 단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사회 사정의 변천에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성문법은 한번 이렇게 글자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지. 그러니까 아주 단단해지는 거야. 단단해져. 그래서 경직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옛날에는 그 질서를 써먹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질서를 적용하는 게 껄끄러운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그냥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불문법의 단점은 뭐예요? 인쇄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다가 통일적 정비도 어렵고 국민들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법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관습법의 장점은 뭐예요? 생활에 따라서 오는 거지. 우리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생활이 따라서 이때 법도 바뀌어서 살아 움직이는 법이 바로 관습법이에요. 왜?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습법은요, 탄력성이 있고 적응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관습법 나와 있죠. 자, 이 관습법도 별표 놓으시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습법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자, 관습법이죠. 관습하고 달라. 관습은 법이 아닌 거야. 근데 관습법은 법인 거죠. 법. 자,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을 법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관습을 법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관습법의 뜻, 의부터 보겠습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사가 판결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사회 구성원들. 자, 그래서 사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일반 국민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반복되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여기 반복되는 행위를 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행이라고 하는 거야. 이 관행이라고 하는 걸 저지르고 이 반복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법으로 인정하자. 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인정해버리자 해가지고 관행에 대해서 법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법적 확신을 부여한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야. 요게 바로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 뭐냐? 사회생활들 우리들이, 사회 구성원들 우리들이, 일반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 반복되는 행위 관행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관행을 갖다가 더 이상 관행으로 인정하지 말고 누구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하니까 법으로 인정해 버리자. 법적 확신을 부여한 거죠. 자, 그래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행은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관행은요,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질서 위반해서 안 돼요. 법질서를 갖다가 지키는 관행이어야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이 되는 것이고요. 법적 확신이 없는 걸 갖다 우리는 관습 또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관습법의 의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그 다음에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자,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우리는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은요, 딱 두 개요. 딱 두 개. 여기 나와 있죠. 관행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 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행이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법적 확신. 따라서 법원 판사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관행이 있을 것, 법적 확신이 있을 것. 여기서 말하는 관행은 헌법을 갖다가 위반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강행질서, 강행규정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관습법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돼요. 판결은 요건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 관습법은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때 관습법은 언제 세상에 알려지고 확인이 되느냐? 이건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야. 판결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약 관계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분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어. 소송을 했는데요, 병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사가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법을 찾아봤는데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어. 글자로 된 성문법, 법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재판을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이때 글자로 된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때 법원의 판사는요, 반드시 판결을 해줘야 돼요. 판사님,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판단해줘요. 그럼 판단을 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A라고 하는 관습법이 있는 거야. A라고 하는 관습법. 이때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요, 이때 두 분 사이에서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관습법을 갖다가 적용하겠습니다. 요게 관습법입니다. 요걸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국민들은요, 오, 그게 법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어야지만 관습법이 되는 것이고, 이때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은요, 법원의 판사가 없는 관습법을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법을 가져다 쓰는 거죠.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 3번 관습법의 주장 또는 증명 및 성립 시기가 나와 있죠. 주장, 그 다음에 증명, 같은 말이에요. 관습법이다, 아니다. 관습법이 법이다, 아니다. 관습법이 있다, 없다. 그래서 존재, 부존재라든가 법원성 인정 여부는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자, 관습법은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습법이 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겠어요? 전문가인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겠어요? 전문가인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판사님, 이게 관습법이니까 이걸로 해줘요. 이렇게 당사자가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법원의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눈에는 법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인 내가 볼 때는 그거 법 아니야. 이렇게 법원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습법이 존재하느냐 부존재하느냐, 그 존재하는 관습법이 법으로서의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 부존재 법원성 인정 여부는 당사자의 증명 원용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한 거야. 직권으로. 다만 이때 영남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여기 각각에 흩어져 있는 관습법이 있을 텐데, 이걸 법원의 판사가 관심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모를 수가 있어. 그때는 2차적으로 예외적으로 판사님,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판단해 주세요.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들고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법원의 직권 고려하고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관습법의 존재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사자가요, 겸손하게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줘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입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요, 판사가 판결이 있었을 때 판사가 만든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쓰기 때문에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을 획득한 시점, 과거로 소급해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의 판례는 나중에 봐요. 나중에 보고, 자,
양과로 4번에 보게 되면 그럼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관습법은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관습법은요 언제나 보충적 효력입니다.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되어 있지.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을 쓰는 거야. 따라서 글자로 된 성문법이 존재하면 관습법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언제나 보충적 효력입니다. 보충적 효력.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4쪽에 보게 되면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관습법이 보충적 효력을 갖지 않고 대등적 효력이라든가 변경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대등적 효력이라든가 변경적 효력.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선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무조건 보충적 효력이야. 근데요, 민법 제1조 말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권법 185조 조문에 보게 되면 185조는요, 물권의 종류를 갖다가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 물권의 종류, 물건에 관한 권리인데 이 물건에 관한 권리의 종류는요 어떻게 정하느냐? 자, 185조 조문은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그러면 자유롭게 해줘.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에 관한 권리는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만드는 거고요 당사자가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민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물권도 법률 또는 관습법. 그래서 법률도 있고 관습법도 있죠. 물권 법정주에서 말하는 요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고 이건 좁은 의미의 법률이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형식적 의미. 따라서 물건에 관한 권리는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시킨 국회 재정법 가지고 물권의 종류라든가 내용을 만드는 것이고 명령, 규칙, 조약, 조례에 의해서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고 물권 법정주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명령, 규칙, 조약, 조례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관습법이 있죠. 여기 관습법은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 민법 제1조는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쓴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긴 보충적 효력인데요 여긴 또는이죠. 또는. 이 또는이라고 하는 건요 효력이 대등한 거야. 대등한 거.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이니까 법률 아니면 관습법 아니면 법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건 대등적 효력을 갖고 효력이 같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칠 수 있겠지. 그래서 변경적 효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변경적 효력. 자, 그래서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언제나 보충적 효력이지만 물권 법정주에서 말하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대등적 효력 내지는 변경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 제1조입니다. 상법 제1조. 자, 상법 제1조는요 상법의 법원입니다. 상법 제1조 상법 법원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사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상사에 관해서 상인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는요 성문 상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 이때 상관습법도 없다고 한다면 일반 민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야. 민법. 요게 상인들 간의 분쟁 해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법은 성문법이죠. 인쇄가 된 상법 법전이고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지. 불문법. 자, 그다음에 민법은 뭐요? 민법은 성문법이야. 민법은 성문법. 자, 그러면 여기 상법하고 상관습법은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성문법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요 여기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지만 성문법, 민법에 우선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지만 일반 민법에 대해서 우선하는데 이건 성문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결과에 따르는데 이건 성문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특별법. 그래서 상관습법도 불문법이지만 상사 관련 법이기 때문에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언제나 보충적 효력이지만 예외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관습법은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과 대등한 효력, 변경적 효력을 갖지만 그 다음에 상법에 있어서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지만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이걸 따라 우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쪽 거기 예외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현재까지 뭐가 있느냐,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